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가 되는 40살 직장인입니다. 9살 난 귀여운 아들을 키우고 현재 남편과는 이혼해서 다시 시집을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 아이를 낳은 건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잘한 일이고 제 인생의 행운과 같은 일인데요. 반면에 전 남편과 결혼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난 것은 정말로 우울증이 심하던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어렵게 취직한 첫 직장에서 저는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유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대놓고 왕따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니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주말에는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시 출근할 걱정을 하고 아침이 되면 회사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탓하는 것 같았고 길거리도 하늘도 마치 무채색으로 보이는 듯 했죠. 그런 저의 모습에 걱정이 된 부모님은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대로 괴로움을 이겨내고 한 사람 몫을 해내야겠다는 결심도 꺾인 채 저는 결국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회생활에서 큰 아픔을 겪은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아주 가끔 친한 친구를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집 밖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방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무기력함이 심해져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죠. 그런 저를 방 밖으로 이끌어내준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한없이 가볍고 까불거리기만 하는 성격이지만 그때는 남편의 활달한 성격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감으로서는 최악이지만 남자친구로서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었던 남편은 저의 대학교 선배였는데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집에 틀어박혀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저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연락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성격으로 주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꼭 참견해야 하고 특히 그게 재밌는 일이라면 더더욱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오지랖 넓고 장난기 많고 활달한 성격은 젊었을 때는 인망을 모으기에 최고의 성격이었죠.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나오라는 남편의 제안을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로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남편만 신나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있었던 일, 얼토당토하는 장난을 친 이야기들을 떠들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저는 시간이 지나서 금세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외출하는 시간도 다시 늘어나고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 남편이 제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디뎠고 감사하게도 다시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청혼하는 방식도 조금 독특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갑자기 사라지더군요. 그리고서는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크게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구들이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말하자면 금기 중에 금기라는 공개 고백이었습니다. 청혼이니까 좀 나았을까요? 시간대가 사람이 많지 않은 저녁이라서 다행이었지 주말에 낮이었다면 큰 창피를 당할 뻔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남편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특히 저런 청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여자인가 싶었는지 저에게 정말 많은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미리 결혼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저 갑작스럽기만 한 청혼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때의 저는 그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다니 감동이기만 했습니다. 춤을 다 추고 난 뒤에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주는 남편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꿀밤을 한 대씩 먹여주고 싶어지네요. 그런데도 저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라 남편을 따라서 기분파가 된 듯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의해가며 서로를 알아보며 정해야 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장난기가 많고 매사에 진중함이 부족한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연애할 때는 그게 그저 즐겁기만 한 성향이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결혼을 위해 정식으로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신서방이 우리 예림이가 많이 힘들 때 도와준 거 잘 알고 있네. 그런 신서방이 우리 사위가 된다니 어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앞으로도 예림이를 잘 부탁하네. 그런데 그나저나 내 머리에 뭐라도 묻었나? 아까부터 계속 내 머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저희 아빠는 머리가 깔끔하게 벗겨진 대머리인데요. 남편은 처음에 집에 들어설 때부터 아빠의 머리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아빠의 머리를 쳐다보며 눈치를 보는 티를 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대머리라서 신경 쓰여? 그게, 혹시 집에 손거울 하나 있어? 신서방이 내 흰머리라도 찾아주려고 그러나? 하하하. 그게 아버님도 머리로 농담도 하시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것 같아서 무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여기 창문 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그래, 뭐 신서방 부탁이라면야.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이 꼭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와 진짜 되네? 그 이후로 남편이 벌인 짓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문에서 비치는 햇빛을 손거울로 반사시켜 아빠의 머리에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미묘하게 각도를 틀어가며 아빠의 머리가 반짝거리며 빛나는 것을 보며 킬킬 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의 너무나도 어이없고 아이 같은 장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무례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마치 초등학생이나 떠올릴 법한 발상에 남편이 예비 장인어른에게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광경 자체가 너무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이 현실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와 저, 그리고 당사자인 아빠까지 그야말로 일부는 뭐라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리며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살갑게 대해주시고 머리로 농담도 하고 그러셔서 장난을 쳐도 괜찮은 분위기가 아닌가 하고 제가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도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고 해서 장난을 쳤는데 장인어른 머리가
정말 반사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진짜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이어지는 남편의 변명에 우리 가족은 더더욱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 어른도 없거니와 아무리 해보고 싶었어도 곧 장인어른이 될 분에게 그런 장난을 치다니요. 저와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굳어있는 사이에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타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고 예의를 몰라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그때는 남편이 벌인 일이 하도 충격적이었지만 또 남편이 장난스러운 성격에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니 정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없던 일로 할 정도인지 망설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판단이 서질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중대사이니만큼 불안한 싹이 보일 때 잘라내고 더는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양손에는 부모님 드릴 선물을 가득 들고 있었고요. 그런 일을 벌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남편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울먹거리며 말하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준비해온 선물도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마음에 쏙 드는 것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무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마음이 풀리고 저도 긴가민가한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이 더 앞서다 보니 남편이 한 실수는 그냥 덮고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의 기행과 도를 넘는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외국의 여행지에서 관광객들을 보고 깜둥이, 니 거라고 부르다가 시비가 걸려서 남편과 저까지 정말 위험할 뻔했던 적도 있었죠. 남편이 아무리 농담이고 장난이라고 해명해 봐야 외국 사람들에게 통할 턱이 없었죠. 외국인들의 출생지와 인종에 따라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외국에 나가서는 주의해서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상식이 남편에게는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국이라면 학을 떼서 여행을 간다면 국내 여행만 갔지 외국 여행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남편과는 절대로 외국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부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면 조금은 철이 들까 하는 기대도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비행기를 태워준다며 발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장난을 치거나 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받는 등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일을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편이 아이와 잘 놀아준다는 것은 그나마 장점이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또한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아이가 커갈수록 더욱더 가정에 집중해야 할 터인데요. 남편의 인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에 지인들의 경조사는 어찌나 많던지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만큼 육아는 전부 제 몫이 됐고 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칭얼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이는 마음을 달래며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한 결과 제 몸속에서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당장 치료를 받으며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 사실 도전해보고 이뤄보고 싶었던 꿈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큰 불효를 저지르면 어쩌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죠.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제 아이. 남겨진 가족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입원하고 병원에서 자리를 지켜주는가 싶더니 점점 병문안으로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저희 엄마가 봐주고 남편은 또 친구들과 만나서 밖으로 놔두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은 그렇다 쳐도 무슨 사업 개업식의 승진턱에 무슨 모임이며 약속이나 술자리가 얼마나 많던지요. 힘겨운 항암 치료를 견디고 돌아오면 반겨줄 사람 없이 허무한 병실이 허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엄마와 아빠가 병문안으로 와서 자리를 지켜주실 따름이었죠. 아이도 내팽개치고 밖으로 놔두는 것 좀 그만하라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며칠 가정에 신경을 쓰는 채를 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서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 된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하니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병원비도 대주고 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집안이 오죽 갑갑했으면 그렇겠냐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때가 돼서야 겨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이 섰던 것 같습니다. 암 투병과 회복 등 사정이 여의치 않고 바쁜 일이 너무나 많아 실제로 이혼을 하는 건 그보다 한참 후가 되었지만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마침내 남편과의 지긋지긋하고 불안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시행했던 항암치료의 결과는 다행히도 순조로웠습니다. 예후가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무사히 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래도 수술 동의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할 때는 긴장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아이와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만큼은 남편도 아이와 함께 와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수술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할게. 여기서 딱 지키면서 아무도 여보 멀리 못 데려가게 할 거야. 긴장되는 마음도 무색하게 수술실에 들어서서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빠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전 익숙한 병실에서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시야에 이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곁에서 보이는 것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눈을 굴렸습니다. 검은색 도포에 검은색 삿갓, 그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진 모자, 끈,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마취가 덜 풀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도 크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니 무슨 일인가 싶어 병실에 다른 환자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기웃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승사자 모습을 한 사람의 정체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쪽으로 올 때가 아니로군. 수명이 한참은 더 남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야. 이거
헛걸음을 했군. 대단한 서프라이즈라도 준비한 양 뻔뻔하게 그런 대사를 읊는 남편을 저는 죽일 듯이 째려보았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장난기 넘치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병실에 들어서던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승사자 옷을 입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요. 너 이 새끼 당장 따라 나와. 이 후리 자식 같은 놈이 이런 천박한 짓거리를 처음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이 짐승 같은 새끼가. 아빠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옷을 벗기고 먼지나게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저 장난이었다며 제가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며 변명을 하다가 아빠의 화를 더 돋궜습니다. 엄마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아빠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봐서 오히려 냉정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남편은 아빠에게 끌려들어와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을 나가서 바로 그 병원에서 아빠에게 맞은 상처를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습죠?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상처를 주는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도 제 상처는 아픈가 봅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무사히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죠. 아이는 제가 돌보며 아이 아빠와는 주말에 가끔 만나게 해줬습니다. 아이는 자주 아빠를 보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그 많은 인맥과 약속은 주말에도 끊이지 않았죠. 참 매정한 남편입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암투병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며 일에도 적응하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8살이 돼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챙겨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죠. 부모님이 아이를 보는 일을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은 엄마의 손을 거쳐야 하니 항상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병마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직장 생활에도 다시 잘 적응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도 익숙해지니 신경 쓸 일이 확연히 줄어들어 부모 노릇을 하기가 확실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술에 취한 채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아직 부부 사이이고 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니 병문안을 가서 안부라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는 아빠를 보고 많이 아프냐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항상 까불거리던 사람이 깁스를 한 채로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보니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애가 소식 듣고 아빠 걱정 많이 했어. 당신 아직도 날이면 날마다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오지랖 부리고 다니는 거야? 소식이 귀에 들리는데 어떡해. 다 좋은 친구들인데 사고 난 건 그냥 내 잘못이지.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빨리 나와서 일어나면 좋겠네. 나 교통사고 나고 누워있으면서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아프다는 게 참 사람을 쉽게 서럽고 예민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더라. 당신 수술하고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장난친 건 그냥 당신이 웃으면서 가볍게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뿐이야. 항상 내가 나쁜 마음으로 장난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당신 우울할 때 집 밖으로 나오게 도와준 것도 다 장난치면서
당신 기분 풀어주면서 했던 일이잖아. 그동안 이렇게 제대로 내 생각 말할 기회도 없어서 나 되게 속상했어. 그 이후로 당신은 나랑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이제 꽁한 것 좀 풀면 안 될까? 너 되게 웃긴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 철부지 같은 행동 좀 그만하고 주변 사람들 좀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예민해져서 아직도 그저 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반성할 줄 모르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비단 그때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남편이 저질러왔던 모든 잘못들이 떠올라서 북받쳐 올랐죠. 그때는 남편도 잘못했다고 반성한 채를 했는데 사실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잘못하고 뉘우치는 척을 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으니 눌러두었던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채 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자신은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이니 제게 속 좁게 굴지 말고 마음 넓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싸움을 하다가 지쳐 아이를 내보내고 이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 이게 다 네가 훌훌 털고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장난치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병상 옆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 위에서 잔을 3번 돌리는 신용을 하고 남편에게 3번 절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뭐라 화를 내는 남편을 뒤로하고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장난이라고 웃어넘기자면서 막상 똑같이 당하니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퍽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저런 남편 밑에서 아이가 자라지 않게 양육권만은 꼭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제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도 정이 뚝 떨어졌던 남편이었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니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육아에 소홀했던 점과 그동안의 잘못들이 인정되어 다행히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혼자서 일도 하며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삶이지만 엄마 아빠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고 있어 충실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만큼은 남들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진중한 아이로 키워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